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개발협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전 MBC 개발협력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코이카 연구개발팀 김수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먼 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코이카 전략기획 김 이사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국제협력과 SDG라는 주제로, 그리고 2부에서는 과학기술과 ODA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각 세미나에서는 연사분들의 발표를 들은 후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전략기획 김인 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략기획이사 김인입니다. 없이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전 MBC 박람회 개발협력 세미나 발제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정부와 학교와 연구 시민단체에서 오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국제협력과 SDG 그리고 과학기술과 ODA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MDG가 SDG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에 와서 이 SDG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저희 코이카가 그동안 작년에 6개 지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투자 국립대학과 힘을 합쳐서 지방의 ODA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방 인력들과 지방 산업들을 측면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센터를 계속해서 개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서 대전에서 7번째 지금 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대전 MBC와 대전시청과 함께 이 ODA 센터를 이제 개원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ODA의 새로운 화두인 SDG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 학생들, 그다음에 시민단체에게 좀 지식을 공유하고자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제가 이제 대전이 제가 고향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대전의 가장 특징적인 분야가 뭐냐면 센터가 뭐냐면 대전은 대덕과 과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K워터 수자원 공사가 있는 중심으로서 저희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SDG의 주제에서도 이 물과 과학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대전에서 한 40년간 많은 정보와 기술과 지식을 투자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제를 오늘 과학기술과 ODA라는 두 번째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사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ODA에 대한 차원 높은 이야기들을 들 기회가 많지 않을 건데요. 저희가 좀 오늘은 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대전과 지방에서도 저희가 코이카가 ODA 학술 세미나를 국제개발학회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시민사회랑 여러 가지를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이 작은 첫걸음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손학상 국제개발협력 회장님, 그다음에 외교부의 원대현 회장님, 이성훈 커피 운영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전까지 먼 길 와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분들의 발걸음이 대전에서 ODA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 이사님의 멋진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손혁상 교수님께서 MDG와 SDG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에서 재직하고 있고 국제개발연맹 학회장을 맡고 있는 손영상입니다. 이렇게 멀리 대전에서 요즘 그 SDG하고 ODA, 뭐 MDG 이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규범을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특히 준비해주신 저 연구팀 관계자나 김인희 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게요. 예, 오늘 그 진행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좀 가장 그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형식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논의의 그 폭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 참석하신 원도영 과장님이나 이성훈 그 운영위원장님은 제가 공이 그 국내 내지는 좀 국제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얼만큼 그 안에 있는 많은 에센스들을 끌어내느냐 그거는 이제 그 두 분한테 저희가 얼마나 요청을 하에 달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시작은 저는 그 SDG에 관해서 그 아주 특징적인 부분을 그 잠깐 볼 것이고요. 그 뒤에 두 분이 그 인도지원과의 원도영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SDG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행할 것이냐, 또 이성원 이사님은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발표 자료를 보시고 금방 그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내용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두 분이 준비한 중복된 내용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를 가능하게 그 인트로덕토리,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정도로 마치고요. 두 분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이런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할 때 꼭 한번 서베이를 합니다. 오신 그 방청객에 계신 선생님 중에 MDG라는 걸 들어봤다. 한 번만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SDG를 들어봤다. 예, 좋습니다.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서로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 모르고 얘기하다가 어제도 어디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굉장히 유수한 한국의 언론사의 차장님이 토론의 첫 마디가 이쪽 동네에 오면은 뭔 놈의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약어를 많이 써서 자기가 50%밖에 못 알아들었다. 근데 그 언론사 중견 기자인 내가 50%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몇 프로 알아듣겠냐. 그래서 그 발표하는 분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가능한 한 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를 주고 못 사는 나라들을 잘 살게 하고 그런 노력들은 과거부터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 진행돼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의미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어떻게 개도국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이유는 냉전 시기 속에서 그것이 미국과 소련이나 중공의 정치 전략적, 외교 전략적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 시기적으로는 실제로 워낙 빈곤과 사회 개발의 저개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년대에는 우리가 해왔듯이 시장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여하면은 경제 발전이 될 거다. 그리고 경제 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 발전이 되고 정치 발전이 따라올 것이라는 근대화 이론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근대화 이론이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속 이론도 나오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오일 쇼크가 나면서 자원 민족주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자원을 투입해서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 트랜스퍼라는 걸 해서 더 이상은 이제 개발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걸 알아서 국제적인 담론이 베이직 휴먼 니드 어프로치라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의식주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 근데 아시다시피 의식주 문제 가지고는
그 커뮤니티나 그 지역이나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80년대 들어와서 저는 겪었습니다만 여기는 안 겪은 분들 많겠습니다만 레이건이나 대처나 이런 분들이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돌아가자, 작은 정부, 복지 혜택 줄이고 자유화하고 무역 규제 풀고 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이런 다양한 시장 중심의 것들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80년대, 90년대를 휩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겪었던 구조조정 정책,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소위 말해 원조의 프로그램에서. 그 뒤에 이제 90년대 와서는 그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 구조조정 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냐, 또 월드뱅크에 있는 정말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이 보다 보니 이게 우리 정책이 틀린 것이 아니라 수원국, 돈을 받는 나라들의 정부의 시스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버넌스라는 게 문제구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부정부패가 없는 정부, 참여적인 정부, 이렇게 원조 자금을 쓸 수 있는 정부의 주체가 제대로 들어서야 개발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휩쓴 굿거버넌스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선정을 통한. 이런 와중에 이제 21세기가 오면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나도 뭐 하나 해야 되겠다 말이죠.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급하게, 아주 급하게 뭐 예일대학의 마이클 도일 교수나 콜롬비아의 제프리 sak스 같은 소위 전문가를 유엔으로 불러다가 태스크 팀을 만들어서 새천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전 지구적으로 합심해서 풀 수 있는 고를 정하자. 이게 그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소위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새천년 개발 목표의 특징은 이미 그 냉전이 지나가면서, 미소의 냉전이 지나가면서 국제적으로 교육, 환경, 인권, 인구, 여성, 거주, 식량, 다양한 비전략적인, 비군사적인 국제적인 합의가 90년대 이루어진 바탕 속에서 MDG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는 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그 당시 좀 바빴어요.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저도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바빴대요. 뭔가 2000년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 그 UN 그 제너럴 어셈블리 그 9월에 하는 총회에서 밀레니엄 디클러레이션 새천년 선언을 발표하고요. 200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는 거를 이렇게 8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8개가 여러분들이 금방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세상에 새천년의 골이 8개밖에 없냐 말이야. 어떻게 8개가 중요하다고 치지만 절대빈권, 초등교육, 양성평등, 아동사망, HIV, 모성보건 이거 말고는 없냐. 이러면 새천년 문제가 다 해결되냐. 코피 아난의 유엔의 고민은 180개가 넘는 정부의 합의를 통한 유엔의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 문제 같은 거 들어갈 경우에 당연히 권위주의 국가나 중국이나 데 반대하겠죠. 경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리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소위 예민한 문제들은 빼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나온 거는 이 8개 목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8개 목표로 2000년대 만들어서 5년에 한 번씩 모니터를 했습니다. 얼만큼 이 8개 목표가 프로그레스가 됐느냐. 계속. 실제로 이게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MDG가 준 거는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던져줬습니다. 단순하게 수치화된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8개, 19개의 세부 목표들이 있는데요. 같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일단 유엔에서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니까 처음에 시작은 급하게 태스크포스 팀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힘을 받습니다.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이 MDG를 중심으로 밀레니엄 챌린지라는 기구도 만들어지고 유엔 밀레니엄 오거니제이션인가 기구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들어오고 조직도 커지고 유엔의 모든 기구들이
개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MDG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코이카도 사업을 신청할 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칸에 당신의 사업 신청이 MDG 골 몇 번째 하고 연결된 기여냐를 붙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업조차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MDG 8개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좀 말을 편하게 드리면 이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MDG에 안 들어갔는데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사람들은 우리 MDG 3번이야 이러면 그냥 알았어 그러는데 이게 안 들어간 경우는 한 2시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MDG 8개를 다 중요하지만 우리 것도 왜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사업 같은 거. 장애인이 여기 빠지는 바람에 지난 15년 동안 개발 문제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다시 말해서 이런 MDG나 국제적인 기구가 단순히 국제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랑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 나오는 SDG 여기는 17개가 됩니다만은 개발 주체들이 UN 기구를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 연구소, 체리티 기관 이 17개의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활동을 넣는데 조금 과장을 하면 목숨을 걸고 뛰는 겁니다. 그 목숨을 걸고 뛰는 과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2004년까지 서베이를 합니다. 도대체 2015년에 끝나는 MDG를 대체하는 새로운 새천년 그 이후에 포스트 2015 목표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를 서베이를 했더니 서베이에 들어온 사람이 500만 명이 넘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당연히 교육이 먼저고요. 보건, 세 번째가 잡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네 번째가 굿거버넌스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폭력, 여섯 번째가 식량, 일곱 번째가 물과위생, 여덟 번째가 양성평등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이레벨 패널도 만들고 또 오픈 워킹 그룹이라 그래서 그 환경 회의의 프로세스에 작용도 하고 다른 컨설테이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80개 국가에서 국가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또 11개 티메틱 컨설테이션하고 리전, 지역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결정된 목표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국가가 야 그거 좀 잘못됐다 말이야 다시 좀 생각하자 이런 걸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절차를 꾸준히 3년간 밟은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려면 사무총장이고 방기문 총장이 이래 이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500만 명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한 80개 국가를 댕겨오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DG의 특징은 MDG같이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테이션 프로세스를 겪어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를 드래프팅하는 사람은 소수겠죠. 그 사람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원칙에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MDG에 대한 좀 반성이 있는 거죠. 너무 인간 사회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개발을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환경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포션이 10개 중에 많이 들어옵니다. 인간 개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개발.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포머티브하다는 변혁적이고 두 번째 특징은 유니버설하다는 것은 과거의 MDG는 최빈국이나 개독처럼 못 사는 나라에 해당된 타겟이라면 SDG는 유니버설, 공여국, 잘 사는 나라도 17개 기준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편적인 목표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 여기 그 특별히 그 밑에 썼습니다만은 MDG 경우에는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급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코피 아난이 그 당시 할 때 누가 이거 그러면 좋은 얘기인데 한 트릴리언 정도 달라 말이 쉽지 트릴리언 정도 달라 예산이 매년 들 텐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코피 아난한테 물었더니 코피 아난이 좋은 질문이다. 일단 MDG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자. 이게 사실 MDG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몬테레이에서 몬테레이 합의라는 거, 컨센서스라는 걸 하고 2005년도에 도하에서도 해보고 작년에 2011년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지원회의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SDG는 그러한 means of implementation, 어떻게 이걸 이행할 거냐,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미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합의하기 이전에 어떻게든 결과의 문서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도영 과장님하고 이성훈 이사님이 이제 제가 한 얘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얘기를 붙일 텐데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근대화 이론에 대한 그 영향으로 경제 개발이 돼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나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알만해야 환경 얘기나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개발에서 쓰는 용어가 카푸치노 어프로치입니다. 카푸치노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죠? 커피를 일단 갈아서 넣고 그 다음에 크림을 넣죠. 크림 다음에 뿌리는 게 뭐죠? 시네몬. 그러니까 카푸치노를 만들 때 거꾸로 하면 카푸치노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개발했습니다. 카푸치노 어프로치. 이 SDG의 특징은 절대로 그런 카푸치노 어프로치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가 먼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된다. 이것이 갖고 있는 공동의 동시에 국가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네 번째. 국가들 간에 과거에는 이제 잘 살면 너들 돈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내들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 중국과 미국이 국제적인 개발, 빈곤 문제에 똑같이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국제정치하고 이제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요. 중국 입장은 지금까지 개도국들의 빈곤 문제가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내가 볼 땐 식민지 많이 했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쪽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책임이 훨씬 크지. 이분들 지금 못 사는 문제를 왜 나보고 똑같이 내자 그러냐 말이야. 이건 좀 불편하지 않냐.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서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개도국들이. 그래서 SDG에서도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뭐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7개와 169개의 세부 목표. 일단 이제 제 나이가 제가 이제 5학년 4반 정도 되는데요. 5학년 4반 되면 일단 두 자리 되면 안 외워집니다. 17개, 8개도 이제 열심히 해서 어떻게 외웠는데 17개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게 169개 세부 목표에다가 타겟은 500몇십 개가 이제 3월달 되면 정해집니다. 이게 몇 개가 될지. 이거를 누가 모니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17개, 160개, 500여 개의 지표로 낸다는 것은 뭐 대충 하자는 거구나. 이걸 목숨 걸고 하자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게 요번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반기문 총장께서 개발지원총회를 작년 7월에 아디스아바바에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SDG가 달성되는데 1년에 3.5 트릴리언 달러스. 우리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프라까지 하면은 5 트릴리언 달러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돈이 많은 겁니다.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모을 거냐에 대한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목표는 있는데 수단은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여전히 SDG에 나눠져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발적이라는 거, 볼런터리. 각 국가가 자기네들의 프로그레스를 모니터해서 유엔에 보고하는 체제다.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많이 하는 말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되는 규범이냐. 이걸 어떤 저희 마인딩, 구속적인 영향력을 갖느냐. 이런 챌린지들이 SDG에 있다. 제가 이렇게 인트로덕터리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SDG에 관한 내용과 어떻게 해외, 국외에 우리의 SDG를 풀어낼 것이냐 이 발표를 원도연 외교부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자협력이라 하면 국제기구랑 협력하는 개발 문제를 다 총괄하고 계시는 거고요. 인도적 지원은 지금 이런 문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주시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다자협력 인도지원과장 원도연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송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이카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가장 역대 정상회의 중에 유엔에서 한 것 중에 규모가 가장 컸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교황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오셨고 시진핑도 데뷔 무대를 이 개발 정상회의에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의미 부여를 했고요. 하여튼 이 2030 지속가능 요 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는 아마도 이제 반기문 총장님의 이제 최대 업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과거 이제 유엔의 이제 3대 목표가 안보, 인권, 개발 이 정도인데 그 중에 사실 개발이 아마 3대 축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된 거는 작년이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안보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한테는 좀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기조연설도 하시고 새마을운동 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에 참가하셔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이번 하여튼 작년 회의는 무엇보다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MDG 때는 우리가 수원국의 입장에서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여국의 입장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협력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포부, 구상 이런 거를 밝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의제 개략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이거 합의하기까지 작년에 총 상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8번 협상을 했어요. 굉장히 참 리고러스하게 협상을 했던 제가 거의 계속 갔었고요.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작년 8월 2일 날 합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이 169개가 너무 많으니까 17개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5P라고 그래서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and Partnership 이렇게 좀 그룹핑을 좀 해서 그렇게 이게 저 일반 사람들한테 좀 딜리버를 하려고 이렇게 그룹핑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7개 목표 뒤에도 나오지만 이런 5가지 각도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SDG 1번부터 5번, 10번 이런 거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요소고 그리고 이제 환경 측면에서 6번하고 11번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룹핑을 해서 합의 문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참고로 보시면 요 다 5P를 외우시면 17개 다 안 외우셔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큰 좀 부담이 이제 오늘은 대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MDG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지금 부담이 되고 그거를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행하는 게 좀 이걸 어떻게 할지 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커버리지도 넓고 이제 경제 사회 환경을 다 통합하는 이런 좀 진짜 앰비셔스한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 SDG를 좀 잘해보려고 유엔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점검해 나갈 것인지 그런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좀 점검을 하고 또 지역 차원에서는 아마도 이제 뭐 에스캅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각 지역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지역 기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유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 프로세스를 점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모든 나라를 매년 할 수가 없잖아요, 점검. 그러니까 한 2030년까지 각 나라가 한 두 번 정도 유엔에서 자기네 나라 진전 사항을 좀 한번 평균적으로 한 두 번 정도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 7월에 이제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이라는 그게 이제 매년 하는 강력국 점검 회의인데 올해 저희가 그거에 참가하겠다고 이제 자원을 했어요. 저희가 유엔 에코소 의장국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자꾸 영어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고위급 정치 포럼 그게 이제 유엔 에코소 산하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코소 의장국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한 19개 나라 정도가 지금 올해 점검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용기 있게 아직 준비가 좀 많이 미진한데 올해 이제 점검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7월에. 4년마다는 정상급 회의를 열립니다. 이 HLPF라는 게 매년 이제 강력급 회의를 열리고 독일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아주 선도적으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뭐 하여튼 이거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도 점검한 동시에 이제 각 주제별로 SDG 주제별로 어떻게 또 점검할지도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한 개 SDG를 잡아서 이거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지 그런데 이걸 또 묶어서 할지 비슷한 SDG끼리 그래서 지금 뭐 논의가 2020년까지 한 모든 SDG가 평균적으로 한 1년에 한 5개 정도 그룹핑을 해가지고 테마틱 주제별 리뷰를 좀 매년 5개 정도씩 이렇게 서너 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해나가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SDG 대외적 이행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올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SDG라는 게 중요한 어떤 정책 방향으로다가 문서에 다 공개 문서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개발협력 사업 발굴할 때도 SDG 골 타깃과의 연관성을 좀 명시를 해서 좀 사업도 받고 사업 프로포절도 받고 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정상회의, 개발 정상회의 그리고 그 작년에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이런 데 이제 VIP께서 참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협력 이 SDG 이행을 위한 개발 협력 이제 구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이제 실질적인 ODA 측면에서의 이제 그 우리 대외적 이행의 근간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 마지막으로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SDG HLPF에 이제 자발적 국별검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좀 개발협력 4대 구상에서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생각은 기존에 이제 MDG 보면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8개밖에 없고 사실 뭐 장애인 이런 것도 빠져 있고 굉장히 그렇지만 근데 이 SDG 시대에서는 좀 더 이제 어떤 단순한 어떤 수단, 툴 이런 걸 제공하는 것보다 어떤 좀 여러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그런 접근 전략 또 그리고 또 SDG에서 강조하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 이거에 중점을 주면서 이제 내 4대 구상을 좀 추진을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구상은 이제 좀 뒤에 자세한 건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또 농촌 개발 또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보건안보 쪽 이런 좀 네 가지 구상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구상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어떤 추진 전략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좀 포용적 파트너십입니다. 이거를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어떤 개발협력 전략 이런 측면을 강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유무상 이제 원조 간의 이제 어떤 좀 전략적 연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모색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대학 또 연구기관 기업 이런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새롭게 혁신적인 개발 모델리티를 만들어 나갈 좀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는 좀 집중과 확산 그런 좀 두 가지 단계적인 접근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우선은 좀 대륙별 거점 국가를 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성과를 점검해 가면서 이제 성과를 좀 잘 거두면 여러 주변 중점 사업국으로 이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좀 단계적인 어프로치를 할 계획입니다. 4대 구상 중에 좀 가장 크게 했던 지금 슬라이드인데요. VIP께서 요거 개발 정상회의 때 기조 연설에서 발표하셨던 그런 구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 2016년에서 20년간 총 2억 불 규모의 구성원조를 실시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과거 이제 MDG 때는 이제 모자 보건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했었는데 8세에서 한 22세 사이에 소녀들이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런 좀 많은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건강한 엄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미국도 미셸 오바마가 주도가 돼서 Let Girls Run이라는 뭐 이니셔티브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 사업을 총 15개국, 네팔,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총 15개국에서
이제 렉걸스런하고 좀 차별화된다면은 뭐 저희는 이제 학습, 교육이라는 분야하고 보건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하고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좀 더 컴프레hen시브한 그런 좀 어프로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열심히 발굴을 해가지고 뭐 기존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사업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런 분야의 사업을 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9월에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회의가 이제 서울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 VIP께서 발표하신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안전한 삶 이런 공약인데 이게 발표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에볼라, 뭐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전염병 뭐 이런 게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재난이 많이 좀 위험한 거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에볼라 긴급구호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두터운 공감대가 있어서 많은 좀 호응을 얻었고 이거는 한 향후 5년간 13개국의 감염병 대응 영역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보건안보 인력 영향을 강화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이 부분은 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과도 같이 좀 공조해서 하자 이런 제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지금 좀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인데 이거는 지금 향후 5년간 2억 불 정도의 규모로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유네스코를 VIP께서 방문하셔서 특별 연설하셨을 때 그때 이제 발표하신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SDG 이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디스아바바에서 이제 개발 재원총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빈곤퇴치의 중요한 이행 수단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개도국들이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 컨설팅을 하고 과학기술 교육을 하고 연구개발 지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사업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인데 이 구상은 이제 70년대 우리 새마을 운동을 좀 현재 국제사회에 맞게 이제 어떤 보편화, 현대화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을 하자, 국제적으로 이제 확산이 가능한 그런 어떤 글로벌 자산, 새로운 글로벌 개발 자산을 만들자는 그런 건데요. 지금 OECD하고 UNDP하고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OECD 연구 보고서가 3월에 이제 파이널 한 게 마지막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UNDP는 현장에 맞는 이제 툴을 도구들 실제 현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의 요소들이 뭔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개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4대 구성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은 이제 이렇게 브랜드화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 정책 방향 그런 거를 그런 어떤 이 틀을 갖다가 이 4대 구상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브랜드가 있어야 또 다른 국제기구와 또 다른 공여국들 간에 협조할 때도 굉장히 좀 얘기하기가 편하고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는 SDG 이행을 위해서 이런 보상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그 개발로 아주 큰 부상이 이제 그 발표가 됐고, 아니 큰 그 개발 그 어젠다가 이제 합의가 됐고, 올해 조금 국제사회의 논의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도적 지원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DG라는 그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SDG의 가장 특징적인 걸 대표하는 게 Leave No One Behind라는 말일 거예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지금 국제사회의 그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이 유엔이 이제 정말 이 어려운 그 사람, 난민이나 이런 정말 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발표를 하는데, 1월 달에 200억 불이 역사상 처음으로 넘었어요. 201억 불이 됐고, 그래서 지금 굉장한 인도적 위기가 심각하고, 이거부터 어드레스를 하지 못하면 SDG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24일에 이제 그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느끼는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굉장히 많은 그 고위급들이 참석할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이제 저희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그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참가를 했는데, 이제 인도적 위기의 가장 심각한 축은 시리아 문제, 그 가장 어필기보다 크고 그런데, 그때 좀 굉장히 관심들이 높았습니다.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유엔하고 쿠웨이트가 둘이 공동 주관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영국, 노르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4개국 정상하고 반기문 총장이 같이 호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난민 지원 관련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SDG 이행을 위한 한 축으로서 올해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이게 오늘은 대외적인 이행 얘기가 주로 그렇지만, 국내 이행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디다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되는지. 이게 SDG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별 재밌는 몰들이 많거든요. 도로교통 뭐 사망자 줄이는 것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 줄이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도대체 어디다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든 거를 이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국내외 이행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우리는 다 만들어줬어 이렇게 할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내년 통해서 조금 이제 정착을 해가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정현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서 유익한 발표에 이어서 벌써 마지막 발표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 코피드 이성훈 운영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주제는 SDG의 국내 이행 파트너십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 두 분께서 아주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 PPT에서는 중복되는 얘기를 다 넘어가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거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건가 그에 관한 부분인데요. 올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반 총장님은 진짜 작년은 최고회였던 것 같아요. SDG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 채택도 거기에다가
파리에 있었던 기후변화 협약까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도 성과로서 반 총장이 굉장히 두 다리 다 뻗고 연말을 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네? 또 고향이시죠. 그래서 연초에 근데 반 총장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출신인데 한국이 이걸 모범적으로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남은 걱정인 것 같아요. 그게 올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반기문 총장이 마지막 임기해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올해 초에 그래도 반 총장님이 박근혜 대통령에 전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그 당시 현안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데 사실은 그 SG 국내여행 잘해달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전화에. 부탁을 했는데 기자님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안 쓰셨어요. 그래도 연합뉴스에만 조금 나오고 다른 아무도 안 받았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반 총장님은 그 위안부 사건 아니었으면 그거가 주제로 해서 국내여행 어떻게 할 건가 그러셨는데 그래서 뭐 반 총장 위하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SG가 유엔의 주제고 한국의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이행에 특별히 많은 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먼저 얘기 드리고요. 바로는 그냥 그래서 그 앞에 얘기했듯이 국제사회 한국에서는 올해 마지막 에코속 경제사 이사 의장은 또 인권 이사회 의장입니다 올해. 그래서 제네바에서도 이제 인원이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유엔에서 경제사회 분야, 인권 분야 사무총장까지 올해 세계 3관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좀 책임감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지금 최대 관심이 뭐냐면 남북 문제가 지금 안보 위기.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야 그런 것도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및 국내 일정을 이렇게 보듯이 여러 가지가 지금 올해 진행. 앞에서 이제 여기 빠진 게 이제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3월달에 그 지표 글로벌 지표가 통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엔 에코속에서 3월 30일날 특별히 불평등에 관한 회의를 한다고. 그거는 MDG와 비교를 해서 그 SDG가 가장 큰 차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평등이 10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있고, 아태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공교롭게도 이 동북아에서 정상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한국 빼놓고 다 열립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 열리고, 7월달에는 그 울란바토르에서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열리고, 9월달에는 중국에서 G20 정상회의 열리고. 근데 G20 정상회의에서 그 시진핑 주석께서 G20 의제를 뭘 집어넣냐면 SG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 그 대표가 정상회의 올 때 그 국내 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러니까 유엔뿐만이 아니라 G20 같은 데서도 막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좀 잠잠한 편인데 그때쯤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런데 7월달에 우리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저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음 주에 그 준비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2030 SDG 한국 뭐 가칭 네트워크 해가지고 앞에서 원대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SDG 시대 때는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과학, 지방정부, 기업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 이른바 이제 영어 쓰지 말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여서 하는 것들이 조만간에 출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포스트 2015라는 게 앞에서 손생 교수 얘기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쭉 프로세스를 했고, 5년이 작년에 이제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 재원, 그 다음에 9월달에 SG 채택 유엔 총회, 그 다음 12월달에 기후변화, 이걸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이행과 실행행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좀 유엔 공식 문서에 보면은 국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건 영어고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돼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분명히 그러냐면은 실현 가능하며 야심찬, ambitious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축소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내 이행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시비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아직 안 정해졌지만 이제 이게 해마다 될 수도 있고,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주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선주민은 없지만은 시민사회, 그 민간 모든 이해관계에 참여하는, 그중에서 과학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하라고 아예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앞에도 원들까지 국내와 국제, 그다음에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행과 모니터링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용어가 지금 저희가 아마 다 그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국내 이행을 할 때는 발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국제 할 때는 개발,
그때 그 차이는 개발이라고 할 때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피기 때문에 개동을 도와줄 때는 개발이라는 말을 쓰고 국내에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 그때는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의 의미는 그 절대 빈곤을 넘어서서 삶의 질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환경 쪽을 강조할 때는 발전이라는 표현. 그래서 지금 국내 용어가 혼용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교부에서 할 때는 당연히 개발을 쓰겠죠. 왜냐면 국제 담당이니까. 근데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로 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역할이 뭐냐면 시민사 입장에서는 그 이거를 실현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실행을 하고 동시에 또 모니터링 하는 이중의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과제들이 있다라는 거 자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2003년에 그 반 총장님 한국 오셨을 때 당시 포스트 2015 코리아 포럼이라는 그런 큰 행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했었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 각 부처, 그다음에 손혁상 교수님 그때 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진이 안 보이네요. 그때 그날 사에서 못 오셨고 저도 여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래서 그러니까 기업, 국회, 정부, 시민사회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논의를 해왔다라는 거. 그다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대통령께서 작년에 갔던 거 이미 원도영 과장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 했다라는 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연설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제가 작년에 그 세 가지 회의를 다 참석했는데 아디사바바는 손혁상 교수님이랑 갔고 그다음 9월달에 유엔 총회 그다음에 12월달에 거기 갔는데 9월달 연설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국내에다 비춰보니까 이 연설 내용대로 잘 안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연설을 했는데 국내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시민사회와의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또 이런 얘기 나오고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위에서 두 번째 보세요. 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법치, 인권, 뭐 좋은 얘기 다 원칙 얘기하고 민간과 시민사회 참여도 확대 나가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는 지금 뭐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사회가 파트너가 아니라 이 보조금 사업자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난감한 거예요. 저기서 분명히 확대한다 그랬는데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에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원조 투명성 기구에도 정식 가입할 예정이고 강력한 후속 조치와 함께 평가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공약상이거든요. 근데 후속에 평가 이게 별로 없어요. 4대 구상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제사회 공약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국내 이행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 쪽에서는 사실 그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 개발협력 분야의 단체들이 주로 해왔어요. 마치 이제 국제사회 정부 내에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외교부가 중심이 아니라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아니라 범시민사회로 정부도 범정부로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되는데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제 이행과 국내 이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제 이행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그 영어가 비슷합니다.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2011년에 부산 개발 원조총회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뭐 GPD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뭐 열린 정부 파트너십 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SDG랑 관련이 있는데 이것들 어떻게 잘 연결해서 시너지를 만들 건가. 두 번째는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새마을운동이 그런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거버넌스 경험들 있죠. 민주화의 경험들, 시민사회 협력.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면 한쪽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농촌 개발이나 경제 쪽만 있지 어떤 거버넌스 쪽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사회발전 경험을 좀 균형 있게 좀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교류할 건가. 그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여러 가지 4대 구상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4대 구상이 그냥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시민사회나 학계나 관련자들 참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총리실 그 차관님 오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KCOC 이쪽 분야에서 하는 그 대표님들 모이는데 시민단체 사람 4대 구상이 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거 왜냐면 FCG 시대는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상을 하면서 이런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가게 되면은 그 나라 정부랑도 해야 되고 시민사회 되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빠진 상태에서 그 나라의 어떤 파트너십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우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런 것들 좀 수행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국제이행에 관한 세 번째 세 가지 과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는 국내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국내는 이상하게 그 이념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진영 논리가 많이 아직도 팽배해 있어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되면 이거는 노무현 그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전 정부 의제고 그거는 옛날 거고 이른바 그 진보 정부 거고 그 다음에 MB 정부는 녹색 성장, 그다음 지금 정부는 창조 경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국내 유엔 거를 가져들어오게 되면은 유엔의 의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옛날 걸로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빨리 불식하냐가 저는 굉장히 큰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자리 얘기하게 되면서 사회적 기업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국내에 있는 이 정책 프레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거를 유엔이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잘 연계시킬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것들을 빨리 좀 탈색시키고 진짜 현실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 건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된 건데 법제도 정책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이미 환경부는요 그 지속가능 발전 사업 계획을 제출해 버렸어요. 5개년 계획을. 근데 거기 SDG나 이런 논의들은 또 전혀 안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름은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녹색 관련한 것들이 있고 저탄소 이게 굉장히 법인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예산은 하나인데 이걸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근데 이게 부처가 다 다르니까 속된 얘기로 부처의 밥그릇과 부처 이기주의가 막 혼합이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4대 구상도 저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4대 구상도 이미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국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거를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거를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SDG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클루시브 파트너십인데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아직 이 단체들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끼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 유엔에서 만든 메이저 그룹이랑 9개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시민사회도 한 6가지를 구분하는데 전통적인 애드보커시가 하는 NGO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청년, 농민, 노동, 원주민 이렇게 해서 선주민 6개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기업, 과학기술 이렇게 9개가 있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이 9개의 그룹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엔에 가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엔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정부랑 같이 협력을 하고 그걸 토대로 정부가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이행도 같이 하는 이거를 좀 같이 하는 시스템 어떻게 만들까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올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국내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법정부 차원에 이게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차관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돌리시는 거 보니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국무조정실 내에도 국제개발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국제이행 담당이거든요. 국내 이행에 대한 아직 답이 없어. 다들 총선 끝난 다음에 봅시다. 총선 끝나고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좀 정부도 그러면 한시름 놓고 그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때 보자라는 대부분 얘기가고 어떻게든 이거를 대통령실 밑으로 하든 아니면 총리실이든 이건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거기는 또 이제 지속가능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국내는 또 환경부 의제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민사회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3월 달에 지금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 네트워크 3월 달에 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 쪽과 시민사회와 같이 해가지고 국내 이행 계획을 좀 우선순위 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가 되면 그 다음에 지표 만드는 것까지. 근데 지표도 쉽지 않아서 올해 중으로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내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토대가 만들어지면은 근데 이제 내년 지나면 벌써 내년은 또 대선으로 들어가. 올해 총선이 있고 내년 대선이니까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시행보다는 이거를 정책 의제화해서 토론하고 대선 의제를 만들고 정책 의제를 만들고 해서 2018년에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계획을 만들 때 인수위 때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서 해야 비로소 이게 국내 정책에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로드맵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훈 위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는 다 종료가 되었고요. 바로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좌단직은 손영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자리로 다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분 늦게 시작한 관계로 토론도 10분 늦게 해서 3시 30분에 종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성훈 위원장님 발표는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발표다. 그래서 내공이 상당히 많이 실린 발표입니다. 이게 그냥 어디 SDG 책 보고 공부 좀 하고 웹페이지 보고 팔로우 했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은 둘 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도움이 고민이 계셨던 선생님들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방향을 잡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도 좋고요, 코멘트도 좋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의견도 좋고 발표 내용이나 발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개발이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국내 이해 뭐 다양한 범위에서 그 말씀을 주시면 한 두서너 분씩 이렇게 묶어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뭐 편하게 하시죠. 이게 너무 앞뒤를 보고 딱딱하니까 예. 간단히 그 자기 성함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밝혀주시고요. 예, 내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좀 떨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 국제사업부에서 인턴하고 있는 내성윤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보편화된 농촌개발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개발 협력 4대 구상 중에 하나로 있는데 원도연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새마을운동이 한국에서 성공했던 비결이라고 하면 정책이 한국의 맞춤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기성복을 입힌 게 아니라 재단사가 맞춤형 정장을 입혔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의견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요. 그 질문이 뭔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농촌개발 패러다임 새마을운동 자체가 보편화된 개발 전략을 통해서 수원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새마을이 배후에도 통하냐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이들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예, 뒤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영수입니다. 개발협력 4대 구상에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돼서 굉장히 반가운데 사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각광을 받지 못하는 분야인데 이번에 이렇게 4대 구상에 포함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학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개 다 우리 원과장님입니다. 한 부분만 더 들으시고, 예, 여기 앞에. 보니까 해외봉사단 같다고요. 지금 이제 독단은 취약한국 대표로 이용하니까 지금 MDG가 이제 끝나면서 결과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했던 모니터링으로 SDG 모니터링을 이렇게 했었을 때 차이가 있고 그러면 MDG 모니터링은 잘못됐던 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었을 건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SDG를 저희가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뭔지 MDG 모니터링은 잘못됐고 SDG 새로운 걸 하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MDG나 SDG 관련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의 특성을 어떻게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할 것에 대한 보존관념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정부에서 그 과학기술 그 혁신 이 섹터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원 과장님 말씀 주시고 모니터링 문제는 우리 이성훈 선생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새마을운동에 그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OECD가 이제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지금 21세기 보편화할 수 있는 엘레먼트들이 뭐냐, 그거를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중요한 축이
거버넌스,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고, 그리고 주인의식이 참여와 주인의식, 그리고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보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 새마을운동 사업을 할 때는 일률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 공통 요소들을 이제 찾는 그런 작업을 지금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거 이제 OECD가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그 UNDP가 현장에 맞게 이제 툴로다가 만드는 그런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실성 없는 그 옛날 거를 뭐 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성공했던 그 지금도 저 부합이 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SDG 17번인데 이게 이행 수단 관련해서 이거는 주로 이제 아디스아바바 작년 행사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 개도국들이 그때 특히 같은 그 과학기술이 빈곤 퇴치를 위한 중요한 이행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랭귀지가 상당히 많은 거기 행동 계획을 보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논의가 분명히 좀 가만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게 항상 또 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유네스코란 좋은 또 기구에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이렇게 그런 계기를 또 있었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좀 잘 맞아 떨어져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엘레먼트로 좀 부각이 됐던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그 새마을에 관해서 이제 제가 가장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중국 학자가 과거에는 좀 중국 학자들이 조심스러웠는데 요새는 이제 중국이 그 G2가 되면서 건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중국 학자가 새마을 얘기를 턱 하면서 한국이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알 때 한국이 새마을 성공할 때 보면은 진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조져서 된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새마을 성공해놓고 아프리카 가서는 뭐 국가버넌스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이런 딴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인 국제회의에서 중국 학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조심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다. 실제로 지금 질문자가 지적하신 문제를 UNDP나 사실은 OECD 같이 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이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공통의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모니터링 닥파이던의 과학기술 관련해서요. 사실은 MZ제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요번에 이제 과학기술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고, 그래서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번이 지난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 참가자도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했던 필리핀 분이 거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랑 멀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빈곤퇴치나 이쪽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할 거냐, 아니면 보다 인간적이고 과학기술 내의 어떤 격차라든지 민주화 문제, 이것도 같이 좀 잘 다뤄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갖다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서구식의 접근과 뭐가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저 다음 세트를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했다는 생각 간단히 해보고요. 네, 할 겁니다. 그래서 공유할 거고요.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MDG하고 SDG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니터링 MDG 때 보면은 보통 유엔이 다 하잖아요. 글로벌 리포트 있고 그다음에 지역 리포트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거기 현지 이렇게 유엔 정도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게 유엔도 뭐 글로벌 가격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자국에서 국가 먼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MDG도 뭐 번거리에서는 MDG 안 한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한국 정부에서 MDG 보고서 한 번 첫 해 딱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했다가 아, 이거 우리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아마 이건 개도국 거니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은 좀 다른 거야. 요번에는 모든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내야 되거든요.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안 낼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형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당연히 근데 노하우는 당연히 전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MDG가 SDG를 옮겨오게 되면서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환경 부분의 일부, 그 다음 17번 이 정도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MDG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어떤 그 모델리티 같은 거는 다시 좀 다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여간 그 모니터링에 그 참여적인 것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그 일국적 차원과 지역 차원과 글로벌 차원이 다 연결돼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그런 면에서 저는 MDG 때 모니터링은 아주 차원이 다른 아주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뒷받침되는 통계 역량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많은 개도국에서 글로벌 인디케이터가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도국에서 통계 역량이 안 되니까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모니터링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통계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는 SDG 때 가장 부각되는 부처는 통계청과 관세청이라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거기가 있다면은 세금을 잘 걷어야 되잖아요. 관세, 무역 중에서 거기하고 통계 측정 잘해야 되니까 그런 새로운 아마 SDG 때는 그런 쪽이 진짜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계청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센서스가 가능한 국가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60개 미만이더라고요. 나머지 국가는 센서스가 그러니까 내셔널 그 전국적인 베이스의 조사가 불가능한 나라들이 사실은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모니터링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MDG도 마찬가지. 굉장히 그 역량 문제를 먼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SDG 되면서 OECD 통계국하고 UN 통계국이 확 커졌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대거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뒷얘기 들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추가 한두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없으신 것 같은데 이대로 마무리할까요? 예,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이 더 또 말씀드린 흥미로운 그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주제니까 가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좀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 세미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40분부터 2부 세미나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